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과 관련해서 한번 1차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방송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방송심의위원회 열렸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 상세히 관련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전부 다 분석했는데 뉴스 공장치고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상 김어준에 대해서는 면죄부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회의가 진행됐다. 그 이유는 이 9명의 심의위원인데 7대2로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리고 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은 왜 중요하느냐? 바로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제1선 최전선의 제1선의 홍보 매체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무너지면 결국은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이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그랬잖아요. 송영길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거 김어준 뉴스공장 없어지면 아침이 두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박영선이가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지금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여당에서는 여당 홍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성벽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김어준 방송에 관해서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의 이런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이번 방송심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102건의 심의 안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5분의 1인 22건이 김어준 방송 거예요. 2등이 MBC인데 10건이나 차이 나요. 12건. 이렇게까지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이 심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은 지난번에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서 김어준이가 자기 방송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 민주당 찍지 말아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방송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공정선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을 하는 걸로, 그래서 5월 중에 의견 진술을 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적 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제재,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이 의견이 나왔는데, 즉 뉴스공장과 관련해서 총 5회의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5번은 권고, 의견 제시가 1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행정 지도는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총 13번인데 그 중에 5번, 3분의 2가 뉴스공장에 들어갔어요. 해당돼. 그만큼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법적 제재를 내리는 별도의 회의가 5월 중에 열리게 되는데, 이런 5월 중에 열리게 될 때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논리와 이론을 많이 가지고 비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보완적인 그런 제가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이 김어준 뉴스공장 한 번도 이런 중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받아서 제대로 이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압박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번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합당을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전국을 지금 돌면서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 안철수 당대표는 상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전망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론적 논리적 평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나타난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번에 보면 결국 이 단일화 통해서 오세훈 후보가 거의 20% 가까운 표차로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철수의 절대적 지지층인 20대, 30대 젊은 표심들, 그 다음에 무당층, 그 다음에 중도층, 이런 이 안철수 당대표의 지지층이 그대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자료하고 최근의 자료를 조사해보면 최근에 3월 27일자 이 조사에서는요, 안철수 단일화 이전에 안 대표를 지지했던 74.4%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박영선 지지 쪽으로 넘어간 것은 14.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도 대선에 비교해보면 그 당시 절반을 살짝 넘는 56.7%만 문재인 후보로 지지를 했고, 22.5%는 반란표가 나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가 단일화 효과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대의 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표심도 보면은 지난 3월 8, 9일 날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 세 명의 후보가 30.5, 23.1, 22.4였는데 안 대표가 3위였어요. 그런데 20대에서는 26.3으로 1등, 2등이 박영선 19.9, 오세훈이 3등 17.9. 그래서 오세훈과 이 안철수와의 관계는 거의 10% 정도 차이 나요. 중도층과 무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의 경우 안 대표가 28.1, 박영선 22.2, 오세훈 20.0. 그래서 8%포인트나 차이 나고, 무당층도 안 대표가 31.1, 박영선 10.0, 오세훈 12.9. 그래서 거의 20% 가까이나 무당층에서 안 대표를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내년도 선거에서도 이러한 중도층, 20대, 무당층이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 대선판에서도 안철수 당대표는 상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안철수 당대표가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나와서 이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연대 파트너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선거판을 독자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는 결집력이 약한 그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 강점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영호남이나 보수층, 진보층으로부터는 결집력이 강한 지지기반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한계이다. 그러나 상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워싱턴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이후로 이 외국 정상과 이 대면 정상회담을 한 사람은 바로 스가 일본 총리가 제1번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제1의 외교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정치, 외교, 군사, 이 기술 문제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 행정부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중국의 경제 정책을 현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추진한 행정부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데 따라서 스가 총리하고 맨 먼저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베 수상에 이어서 현 스가 수상도 똑같이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해요. 그래서 트럼프 때도 제일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협조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베 일본입니다. 그런데 스가도 아베하고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일본도 말이죠, 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군사적인, 특히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적 지위 다 확보해놨다.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일치된 인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원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적인 우월적 지위는 이미 일본의 이 헌법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압박과 이 헌법적 제약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즉 일본의 이 군사적인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아베와 스가가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정부의 이해관계하고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과는 정반대예요.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약화시키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의 거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늦어도 4월까지는 정상회담을 좀 하자 난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제 5월 말경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5월 말경에 이루어진다 이 정상회담이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지금 일본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처럼 압도적인 이해관계의 일치를 하나의 공동성명문 안에 담겨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2019년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이후로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급히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그리고 이 개성공단 가동시키자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날아갔어요. 뭐였습니까? 가서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도 하나만 한 회담이 됐고 공동성명 하나를 못 만들어냈어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공동성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알맹이 없는 그야말로 빈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한 성명 정도밖에 못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찹니다.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내 그다음에 이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미국과 일본과의 이 공동 정신, 공동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바로 뭡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제1목적인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달성시키는 거, 완성하는 거.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의견 일치를 받고요. 특별한 점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한다면 결국 그건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 정책까지도 거둬들이라. 이것이 북한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담은 말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예요. 근데 이번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FFVD로 바뀌었어요. 본래는 CVID였지 않습니까? CVID. 그래서 이 FFVD로 바뀐 이유가 CVID,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말에 김정은이가 되게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FFVD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 스가 총리가 기자회견 성사에서 CVID에 의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CVID예요. 예,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의 폐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스가와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우위의 완벽한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완전한 협력, 이 협력 달성하기 위해서 쿼드 문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 협력체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1969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문구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문에 담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미일 간의 이 안보적인 이해, 확실하게 공동유재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중국 내 홍콩 문제, 신장 우이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도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본다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신장 우이구르 문제, 홍콩 문제에 관해서 입장 발표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예요. 이 정도로 보면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가 이번 이 스가와 바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더 확장됐다, 더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때도 이런 약속이 있었지만은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의 최대 영유권 분쟁 지역이 센카쿠 열도예요. 다오위다오. 이 센카쿠 열도에서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인데요. 다시 한번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견제 차원에서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 공동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5G 네트워크의 보안과 개방성, 이 공급의 중요성, 믿을 수 있는 공급처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G, 이 화웨이 문제, 이거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최상급 위상에 와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중국 견제의 목표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쿼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 네트워크, 즉 5G 기술을 미국이 중심이 돼서 꾸려나간다는 거예요. 관리해 나간다. 클린 네트워크.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의 반중 동맹이 클린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연대 강화라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연대 강화. 이것은 가치를 중심으로, 즉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관계,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이 세 개의 큰 원칙을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해관계의 일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정상회담할 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안 된다 이거예요. 북한 핵 문제부터 CVID 천만의 말씀이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리고 대화만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만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북 간의 정상 대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5월 정상회담은 실패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견제 약속을 확실하게 나오니까요.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관,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라.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중국은 수호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 있어서의 중국의 영토 주권, 해양 권익 이거는 반드시 지켜나간다. 왜냐? 중국의 근본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간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만, 홍콩, 신장 문제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 강력히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반박. 이렇게 중국의 강력한 즉각적 반박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번 미일 정상 간의 합의 약속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기네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냐? 이것은 최근에 정보기관 수장들이 지난 14일 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헤인스가 이 여성인데요. 국가정보국장입니다.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가 되고 있다. 정보당국에 있어 중국은 비할 데 없는 우선순위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으로 영내 공격적 행위와 사이버 능력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위협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중국보다 미국 혁신과 경제안보, 민주주의 이념에 위협이 되는 국가는 없다. 중국이 미국 기업과 학술기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깊고 넓다. 중국 간첩과 관련된 사건을 2,000건 이상 조사 중이며 10시간마다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된다. 그리고 CIA 국장 윌리엄 번스, 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중국 지도부는 WHO와 함께 코로나 감염증의 기원 조사에 관한 자료 제공에 솔직하거나 투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책임론을 또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정도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일제히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바탕을 두고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대중견제책의 강력한 추진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 이 아산의 국내 아산 연구소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저명한 이런 이 핵 문제에 관한 연구소가 랜드 연구소예요.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이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공동보고서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여기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이 5가지로 그 양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협박, 강압, 억제 목적의 핵무기 사용입니다. 그래서 NLL을 침범한다든가 서해 5개 도서를 점령한 후에 한미가 여기에 대응할 때
핵사업을 협박한다는 것이 1차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질적으로 제한적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 서울 등 한국 주요 도시를 핵 인질로 만들고 여러 개 도시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 도발 후에 전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의 반격 부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가 반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나 일본을 타격하고 미국 본토 공격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우협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 초반에 40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국의 정치군사적 핵심 목표를 타격하고 한국의 항복을 이끌어 내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가 반격하려 할 경우에는 한반도 초토화를 노리고 그 다음에 아태 지역 전면으로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요,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보복시켜서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실질적인 핵 확산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탄두 100개가 넘어가면 해외에 판매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 이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플루토늄 총량은 30에서 63kg를 가지고 있어요. 플루토늄 통상적으로 4에서 6kg 정도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축우라늄 총량 175에서 645kg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가능한 핵무기 수량이 2027년도가 되면 말이죠. 앞으로 7년 후입니다. 242개까지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소한도는 151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수는 약,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한 40개에서 100개 정도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미일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정상회담의 측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면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스가는 스가대로의 외교적 정책 목표를 하나의 공동성명에 분명하게 못 박았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지금 북한에서는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정상회담으로 볼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